넷플릭스 등이 대상이 될 망이용료 부과 입법 논의에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국가 행정에 대해 불편함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싶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창구가 바로 국민신문고죠. 그렇다면 요즘 국민신문고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가장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을까요? 청와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7개월 동안 접수된 민원 662만 건을 분석해서 공개했는데요.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한 계층은 3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아 기르는 세대인 만큼 자산 가치의 변동과 자녀 초등학교 배정 문제 같은 민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분야별로는 불법 주정차 신고를 비롯한 교통 분야의 민원이 전체 56%로 가장 많았고요. 60대 이상 민원 건수가 4년 새 2배 가까이 늘기도 했다는데요.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라고요. 한편 과도한 민원과 갈등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행정당국이 충분히 경청하고 갈등 관리를 잘해서 이런 비용을 줄이는 것도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2월 3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화요일 텃밭 가이드 시간인데요. 올해 텃밭 농사를 성공시키기 위해 미리 텃밭 지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업 시간에는 공간의 세계관을 담은 브랜드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시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관장님, 어제 눈이 그렇게 왔잖아요. 네. 텃밭에도 눈이 많이 쌓였나요? 네, 입춘을 앞두고 제법 많은 눈이 왔는데요. 월동 작물들도 포근한 눈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눈이 녹지 않는다면 영하라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온 효과를 주고요. 네. 그다음에 소음을 흡수하기도 해서 조용한 풍경과 함께 흑백이 선명해서 수묵화 같은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달력을 보니 어느새 2월이 시작되었는데요. 절기상으로는 곧 봄이 온다는 입춘이 코앞인데요. 창밖을 보면 아직 찬바람이 쌩쌩 불고 땅도 꽁꽁 얼어 있긴 하지만 우리 텃밭 가이드를 듣는 시청자님들 마음속에는 벌써 파릇파릇한 봄 새싹이 돋아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은 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새싹이 돋으려면 아직은 한참 남지 않았나요, 원장님? 네. 아유, 날 풀리면 나가야지 뭐 벌써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농사는 땅이 녹기 전에 머릿속으로 이미 농사를 반은 지어놓는 법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군요. 네, 많은 분들이 봄이 되면 흥분해서 모종 가게로 달려가시곤 하는데 네.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예쁜 모종을 다 사와서 빈 땅에 그냥 꽂으시더라고요. 그야말로 꽂는데요. 그런데 여름쯤 되면 후회하십니다. 아이고 옥수수가 햇볕을 다 가려서 네. 상추가 안 크네. 또 작년에 고추 심은 데다 또 심었더니 병만 들었네 하고 말씀하시죠. 오늘은 머릿속으로 농사 짓는 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텃밭지도 그리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작부체계라는 이제 전문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오, 네. 후회되는 결과를 막으려면 딱 2가지만 기억하고 지도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텃밭지도 그리기에서 딱 2가지. 네. 자, 기억할 게 뭔가요, 관장님? 첫 번째는요. 키 큰 놈은 북쪽으로 보내라. 옥수수나 토마토와 같이 키가 큰 작물을 남쪽에 심으면 그 뒤에 심는 이제 작은 소중한 작물들은 그늘에 가려서 시들시들해집니다. 해는 동에서 떠서 남으로 지나 서쪽으로 지니까 키 큰 작물들은 밭의 북쪽이나 서쪽에 배치해서 그늘 피해를 줄여주시면 좋습니다. 네. 2번째는요. 작년에 심은 자리는 피해라. 전문 용어로 돌려짓기, 윤작이라고 하죠. 작년에 고추, 토마토, 가지를 심었던 자리에는 올해는 콩이나 파, 잎채소를 심어주세요. 같은 작물을 계속 심으면 땅속 영양분의 불균형과 그다음에 병해충 때문에 더 피해가 심해집니다. 네, 키 작은 작물들이 해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것, 그리고 같은 자리에 다른 작물을 심는 것, 이걸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면 되겠네요. 네. 지도를 그릴 때 꿀팁을 하나 더 드린다면 우리가 먹는 속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상추 모종 20개 심으면 나중에 처치곤란해서 이웃집 벨 누르고 도망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추는 10포기 정도만 심어도 수확철이면 충분히 수확할 수 있고요. 고추나 토마토도 그 정도면 풋고추나 잘 익은 토마토를 충분히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는 5포기 정도고요. 우리 가족이 먹을 만큼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구획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자급하는 텃밭의 첫걸음입니다. 네, 10포기, 5포기 이렇게 하면 양이 좀 작을 것 같은데요. 이게 충분한 거였네요. 네. 자, 그러면은 또 어떤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까요? 그리고 혹시 이번에 특별한 작물을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맨날 심는 상추, 고추 말고 올해는 몸에 좋은 옥수수나 콩과 같은 걸 밭 한 구석에 심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남들과 다른 작물이 자라는 걸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고추나 토마토 그리고 가지 작물에 심는 간격은 40cm 이상 넉넉하게 해줘야 습하지도 않고 바람이 통풍이 잘 돼서 또 꽃가루 수분이 잘 되고 결실이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종류와 심는 간격을 만들어 두면 그림의 밑그림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심어놓고 이게 좀 충분할까? 감이 좀 잘 안 올 것 같거든요. 좀 더 심으면 더 풍성하게 자라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긴 해요, 관장님. 네, 심는 간격이 넓어서 작은 모종 상태에서 이렇게 자라기 전까지 보면 흙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텃밭이라서 이거 휑해 보이기도 하죠. 그 사이에 동반 작물을 심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우리말로 사이짓기라고도 하는데요. 서로 도움을 주는 짝꿍을 붙여주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커플이 있는데요. 바로 토마토와 바질입니다. 토마토 모종 사이에 허브인 바질을 심으면 바질의 독특한 향이 토마토에 꼬이는 벌레를 쫓아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서로의 맛도 더 좋게 해준다는 그런 그야말로 천생연분인 네. 셈입니다. 또 고추밭에는 대파를 심는 것도 강력 추천합니다. 파 종류의 매운 향이 해충을 쫓아내고 병을 예방해 줍니다. 혹시 꽃을 좋아하신다면 작물 사이에 메리골드를 심어보세요. 텃밭이 화사해지는 건 덤이고요. 메리골드 뿌리가 땅속에 나쁜 선충을 잡아주는 아주 기특한 역할을 합니다. 네, 메리골드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군요. 동반 작물 이렇게 꼭 같이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있을까요, 관장님? 아니면 상추나 열무처럼 빨리 자라는 잎채소를 사이짓기로 심으셔도 되는데요. 고추나 토마토가 크게 자라 그늘을 만들기 전에 사이사이에 심은 상추는 얼른 수확해서 먹으면 좁은 땅을 알뜰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이 설계도 한 장이면 올 한 해 여러분의 텃밭 농사는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눈 덮인 텃밭을 바라보면서 따뜻한 방 안에서
행복한 상상의 텃밭 농사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저마다 머릿속으로 텃밭지도 완성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머릿속 그림대로 텃밭 농사 잘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텃밭 농사와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장문 50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계속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미처 답변하지 못한 질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4776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적상추는 언제 심어야 하나요? 라고 문자 주셨네요. 네. 저는 적상추의 경우에는 작년 가을에 파종을 했는데요. 네. 11월에 파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월동하면서 기온을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봄에 자라거든요. 그래서 적상추는 상대적으로 이제 내한성이 굉장히 강한 작물이긴 하지만 이제 아직도 영하 기온이잖아요. 싹이 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풀리는 대로 파종을 하게 되면 기온을 체크했다가 성장하기 딱 좋은 영상 기온 10도 이상의 기온에 이렇게 여지없이 발화를 하니까요. 파종 시기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적당한 온도가 되었을 때 발화를 해서 잎을 낸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6676님, 고구마 작물을 같은 밭에서 5년 심었어요. 알이 작은 게 많아서 내년에 좀 더 굵은 알을 수확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김포 농부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연작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년 연속 이렇게 같은 자리에다가 고구마를 심게 되면 아무래도 고구마가 좀 싫어했을 거예요. 뭐야 이렇게 계속 같은 밥만 먹여. 그리고 양분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아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른 밭에다 옮겨서 심으시고요. 고구마 밭에는 콩이나 이런 다른 작물들을 한번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굵은 알을 수확하고 싶다면 이건 이제 대표적인 뿌리 작물이잖아요. 이 뿌리 작물은 양분이 이제 칼륨 거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칼륨 거름을 이제 보완을 해주시면 좀 더 알이 굵은 고구마를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5147님이 씨앗 나눔에 관한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아직도 당첨자를 추첨 못한 건가요?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30분 추첨된 분들께 그 씨앗이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관장님도 준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송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조금만 발송을 기다려 한다고 주십시오. 합니다. 3369님, 작년 가을에 왁스풀이 왕성해서 작물 재배를 포기할 정도였어요. 제거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또 풀로 거름 만드는 방법도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왁새풀이 어떤 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억새풀인지 아니면 발행이나 이런 풀인지 왁스풀이라는 건 없군요. 그래서 풀 종류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연생 잡초인지 아니면 1년생 잡초인지 그게 우선 중요하고요. 네. 단연생 잡초인 경우는 뿌리째 캐서 이렇게 제거를 해야 피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고요. 네. 1년생의 경우에는 풀씨 맺기 전에 이렇게 좀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풀로 이제 거름을 만드는 방법 이건 이제 청초액비라고 하는 그런 거름인데요. 물비료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만들죠? 그래서 풀을 잘게 잘라서요. 물 속에 담궈줍니다. 근데 물 속에 담글 때 이제 발효시키는 미생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밭에 있는 흙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거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는 미생물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약간 첨가를 해서 뚜껑을 잘 닫아주시면 여름에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그다음에 가을에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렇게 향이 좋은 액비가 만들어집니다. 오, 그렇군요. 직접 거름을 만들면 또 뿌듯하고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관장님. 자, 8186님. 방울토마토를 모종으로 심었는데요. 곁가지를 잘라주라는데 이건 어떤 가지를 자르는 건가요? 질문 주셨어요. 네.
이건 사실은 이제 직접 해보고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긴 그 하지만 격가지라는 네. 걸 구분하는 게 조금 어려우신가 네, 봐요. 찾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어디가 객가지인지를. 토마토를 심었을 때의 줄기가 원줄기고요. 네. 여기에 이제 잎이 나는데 그러면 V자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 V자 사이에 나오는 자그마한 싹이 격가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밭에 가서 이론으로만 얘기하고 하는 모양을 보면 잎을 다 잘라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이게 격가지구나. 장차로 자라면 이게 이제 그야말로 나무의 가지가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되게 이렇게 열매 채소들은 격가지를 질러주고요. 그다음에 엽채류들은 곁순을 더 키워서 더 풍성한 수확을 하는 수확법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작물마다 이 곁순지르기라든지 순지르기 방법이 다 달라서 네. 많이 경험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경험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자, 지금 질문 보내주신 분 중에서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용인 사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관장님도 지금 듣고 계세요.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유, 항상 크게 도움받고 있고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밭에 여러 가지를 하다가 작년에는 빨간 고추를 한번 수확해 보려고 했었는데 너무 병충해가 심해서 그 파란 고추만으로 만족하고 끝냈던 경험에 올해는 이 준비 단계에서 뭐뭐를 좀 준비하면 빨간 고추를 좀 수확해 볼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해서 아침에 우리 관장님과 통화 원했습니다. 네네. 일단은 밭을 준비할 때 네, 밑거름을 할 때는 완숙거름을 해주셔야 하고요. 네, 완숙거름이요. 예, 냄새 나지 않는 거름으로 완숙거름을 아, 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일학 높이를 좀 높여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하면 30cm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일학을 좀 잘 높게 해주셔야 배수가 잘 되고 그리고 이 빗방울이 튀겨서 올라오는 병충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고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고난도의 작물이기도 해요. 텃밭 작물 중에서는. 예. 네. 그래서 초급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작물이기도 합니다. 워낙 관행농 하시는 분들도 일주일이 멀다 하고 약을 칠 정도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는 친환경으로 해야 되니까 더 네네. 세심한 관찰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네. 그 고추와 고추 사이에 사이짓기 할 때 대파를 많이 추천을 하셨는데, 네네. 예, 그런 부분도 혹시 대파 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좀 팁이 있을까요? 고추도 좋고요. 그다음에 네. 열무라든지 얼갈이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간간히 한 두세 포기 간격으로 들깨를 심으신 분도 계세요. 들깨도 네, 그렇게 하면 고추 사이에. 예, 고추에 오는 예. 병들을 덜어주고요. 그다음에 네. 들깨잎이 무성해서 또 이제 고추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좀 끊겠습니다만, 네. 일학 높이를 3cm 이상 하면 여러 가지 30cm. 좋다는 말씀에 네, 혹시 얼른 기억에 옆집 보니까 거기를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완전히 덮어서 그 흙이 안 튀게 한다라는 아이디어를 내는 분도 있던데 네네. 이거는 추천을 하실 만한지 어떠신지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있는 풀들이라든지 낙엽, 볏짚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덮어줍니다. 네, 그렇게 일단- 하면 이제 비닐을 대신해서 흙탕물이 이렇게 고추 잎사귀에 닿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고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용인 사시는 박 선생님 질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저희 라디오 청취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문자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농자 천하지대본입니다. 시골에 계시는 95세 어머니와 76세 형님 생각이 많이 나네요. 1년 중 농사는 몇 월 달이 제일 바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사실은 농사는 계절이 겨울 빼고는 다 바쁜 철이긴 한데요. 그래도 가장 바쁜 철은 5월, 6월이고요. 네. 그다음에 가을에는 10월이 가장 바쁜 철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근데 농자 천하지대본입니다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어머님과 형님이 이제 언제 바쁘신지 도와주시려고 하시나 봐요. 그런가 봐요. 관장님 이게 뜻이 그러니까 농업은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다. 뭐 그런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4791님, 저는 파주 단독주택에 50평 정도 텃밭이 있는데요. 고추도 잘 안 되고 고구마도 물고구마입니다. 감나무도 죽고요. 문제가 뭘까요? 왜 그런 걸까요, 관장님? 네, 토양 상태를 잘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배수가 잘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물이 차 있으면 되는 건 하나도 없죠, 사실은. 그래서 배수 문제를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토양 샘플을 떠서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한번 토양 검정을 한번 받아보세요. 보통 이제 한 500g에서 1kg 정도 이렇게 토양 샘플을 떠서 가져다 주면 성분이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거든요. 좋은데요? 네, 그래서 좀 시간이 한 2주 정도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재배하는 작물의 보금자리 땅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확실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알게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전영배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전년도에 잎당귀 씨를 심었는데 싹이 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담양입니다. 왜 싹이 나지 않았을까요? 네. 일단은 언제 파종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파종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당귀 씨앗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가을에 파종을 하는데 봄에 파종할 경우에는 추나철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네. 씨앗을 물에 불린 다음에 꽁꽁 얼렸다가 해동시켜서 파종해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당귀 씨앗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렇게 파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당귀 씨앗은 광발화성 작물입니다. 네. 그래서 햇볕을 봐야 발화를 하는 성격이 있어서 얕게 파종해야 되고 또 얕게 파종하면 물에 또 이렇게 건조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얕게 뿌리고 그다음에 신문지라든지 이런 걸로 덮어줘서 수분이 쉽게 날아가지 않게 해주고 싹이 나면 걷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0836님 문자도 한번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혹시 고라니 퇴치법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 밭에 나온 채소를 다 먹어서 속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어떻게 퇴치하죠? 야생동물의 피해가 굉장히 심한 경우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농경지가 완충지대가 없어요. 숲과 밭이 바로 연결되죠. 예전에는 이제 밭이 끝나면 초원이 있고 고라니의 보금자리죠. 민가로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완충지대가 없다 보니까 네. 피해를 입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라니는 사람 냄새를 싫어해요. 그래요? 그러면 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영역 관리를 하는 게 보통 이제 냄새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땀의 절은 이제 속옷 같은 경우를 이제 이렇게 두면은 퇴치를 할 수 있나요? 두든지 아니면 이제 그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그 옷을 입혀서 깨끗한 옷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꼭 땀의 절은 채취가 좀 있는.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걸로 허수아비를 세워 놓으시면
아 여기는 내가 올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냄새를 통한 것이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소변이라든지 인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거름을 만들어서 뿌리시면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퇴비가 축분을 활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라니가 느끼기에 내 친구들이 여기 있나 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0836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179님 질문에 대한 답 저희가 저번에 드렸는데요. 유튜브에서 어떻게 보는지 몰라요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저희가 답변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를 같이 쓰셔서 검색을 하시면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답변 못 드린 질문들 저희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는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간에 세계관을 담은 브랜드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공간 이야기네요. 요즘 브랜드들이 판매하는 공간보다 경험하는 공간을 더 많이 만든다,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와 관련한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당연히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장소로서의 공간을 만들긴 하지만 요즘 공간을 대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제가 팝업 스토어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공간들이 브랜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 경험하게 만드는 장치에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익숙한 사례로는 그냥 카페가 아니라 원두를 로스팅하고 추출해서 커피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카페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로스터리 하는 그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 커피 한 잔을 그냥 마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브랜드가 커피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네, 이런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생활용품이나 의류, 문구를 판매하는 일본의 M사에서 네. 일본과 아시아 지역에 M사 호텔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거 많이 봤어요. 네, 인터넷에서. 맞아요. 그래서 목적은 여행 중에도 집처럼 편안하게 뒹굴거릴 수 있는 공간을 표방하는데 당연히 집과 같은 익숙한 경험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호텔 내에 이 브랜드의 제품들을 다 비치해 놓으니까 이걸 보면서 내 집 인테리어를 하는데 참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M사에서 호텔뿐만이 아니라 캠핑장, 주택, 전시 공간까지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의 물건으로 살면서 이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걸 공간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들이 상품을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이 공간 전체가 브랜드의 세계관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이상 판매하는 목적만 달성하는 공간이 아니라 브랜드를 이해시키는 출발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공간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하는 공간을 통해서 브랜드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공간 자체가 브랜드의 생각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 말씀이 좀 저는 인상적인데요. 이번에는요, 한 화장품 브랜드가 사우나를 만들어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공간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네, A사에서 만든 건데 당연히 목욕만 할 수 있는 사우나는 아니고요. 네, 시설만 제공한 게 아니라 미국의 웰니스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캐나다에 이제 사우나를 하나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규모나 화려함이 이제 핵심적인 게 아니라 이 사우나 안에서 이루어지는 75분 동안의 순환 루틴 프로그램이 되게 인상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우나를 이용하는 거랑 똑같이 사우나와 냉탕을 오가면서 몸의 리듬과 혈액순환을 자연스럽게 깨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우나를 들어가서 이용하는 동선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공간 디자인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 A사가 매장을 보면은 이제 따뜻한 브라운 톤으로 이제 매장을 꾸며놓는 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입구는 차가운 금속 소재로 긴장감을 주고 또 안으로 들어갈수록 따뜻한 목재나 돌을 활용해서 차가움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걸 보여줘서 이제 프로그램을 있는 그대로 또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공간에 입장하면서 긴장했던 몸을 이완해라라는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재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이 바깥 세계에서 이 공간 안에서 쉼을 이제 할 수 있는 이 과정을 공간으로 번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우나에 처음 진입했을 때 세면대를 비치하고 이 제품에 이제 제품들을 비치해서 입장하자마자 손을 씻으면서 제품을 바로 써볼 수 있게 했고요. 네. 그러니까 광고 문구 없이도 이제 공간에 비치된 제품만으로 이제 인테리어도 되고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우나를 아는 사람 아니면 혼자 보통 맞아요. 이용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최대 12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만의 힐링이 아니라 소규모 커뮤니티가 함께 이 쉼을 경험하는 장소라는 점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사우나에서 요즘에 목욕 프로그램 외에도 DJ 세션이나 뭐 요가나 명상 같은 웰니스 프로그램들이 많이 열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우나를 통해서 이 아름다움이 제품 하나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쉬고 즐기고 어떻게 몸을 회복하느냐 이 루틴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든 공간 하나가 어떤 것보다 브랜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더 깊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우나라는 공간에서도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어떻게 쉬는지 경험하는 공간을 만든 걸 보니까 제품 설명 없이도 이렇게 브랜드는 어떤 철학을 갖고 있다. 이걸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아예 새 제품을 팔지 않는 공간을 만든 의류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의류 브랜드 P사에서 서울 코엑스에 전 세계 최초의 퀄리티 랩이라는 공간을 열었어요. 어떤 공간일까요? 저도 얼마 전에 방문해봤는데 네. 옷 파는 매장보다 이 퀄리티 랩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비싼 땅에 이런 공간을 만들었나 굉장히 놀랐는데 이 퀄리티 랩은 좋은 품질의 옷을 오래 입을 수 있게 하는 연구소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옷 수선집이에요. 와. 네, 그래서 메시지를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매장은 보통 구매가 중심이지만 수선집이 먼저 보이도록 동선이 설계가 돼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수선하는 작업을 보통은 이제 뒤에서 하는 편인데 전혀 숨기지 않고 통유리로 만들어서 그 앞에서 수선하는 모습들을 눈앞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여기에는 이제 P사의 옷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브랜드 상관없이 어떤 옷을 가지고 와도 무료로 고쳐준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P사는 몇 년 전에 이 자켓을 사지 마세요라는 광고 카피로 화제가 된 브랜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퀄리티 랩도 우리는 더 많이 팔고 싶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공간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브랜드의 철학이 옷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것보다 이미 가진 옷을 오랫동안 입는 게 환경보호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곳에 가치를 두는 브랜드거든요. 네. 그래서 수선을 이제 판매 후 고객한테 제공하는 AS가 아니라 소비 방식을 바꾸는 행동으로 정의한 다음에 퀄리티 랩을 통해서 그 가치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선실을 통해서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를 묻고 답을 주려고 하는 이 브랜드가 이제 그 옷을 오래 입는 행동이 실제로 환경을 바꾼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설계한 이유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도 의류 브랜드인데 의류를 파는 게 네. 목적이 되어야 할까 싶은데 네, 맞아요.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매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지속 가능성을 더 이야기하는 게 인상적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수선하는 공간 자체로 그걸 보여줬네요. 이번에는요. 건물 안에 세계 최대 스케이트 램프를 만든 스포츠 음료 브랜드를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브라질에서 이제 벌어진 말 그대로 건물을 놀이터로 만든 프로젝트인데요. 네. 이제 스포츠 음료 브랜드 알사에서 고층 건물의 외벽을 통째로 스케이트 램프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에 있는 스케이트보딩의 전설이라고 하는 산드로 디아스라는 선수와 협업을 해서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 이제 높이 약 70m의 수직에 가까운 건물 외벽에서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내려오면서 최고 시속 103km, 거의 자동차의 속도잖아요. 그러네요. 네, 속도를 기록해서 이 도전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스케이트보드를 탔다는 이 기네스 기록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건물의 외벽이 실제로 이제 스키 슬로프처럼 굉장히 경사지게 설계돼 있어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이 커뮤니티 구성원들 사이에서 언젠가는 누군가 저 외벽을 타지 않을까?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도시 전설 같은 장소였대요. 네, 실제로는 당연히 아무도 시도할 수는 없지만 이제 밈으로만 이 돌던 상상을 알사에서 진짜로 해보자고 네, 현실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건물 외벽에 한 달 넘게 임시 램프도 설치하고요. 네. 그리고 안전에 동원된 장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최고 속도의 모터스포츠 경기에서 사용하는 대형 에어 쿠션까지 설치를 해서 선수가 충격 없이 멈출 수 있도록 장치들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단순히 퍼포먼스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건 실험에 가까운 시도였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브랜드가 이 램프를 설치하면서 대놓고 우리는 도전 정신을 응원한다라는 메시지는 전하지 않았는데요. 네. 이제 불가능해 보이던 상상을 진짜 경험으로 만들어서 이 브랜드가 무엇을 파는지가 아니라 어떤 꿈을 가능하게 만드는가 이거를 직접 보여준 그러게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브랜드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호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 요즘에는 명품 브랜드들도 매장 대신에 미술관 혹은 도서관 같은 문화 공간을 만드는 경우가 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시도도 공간을 통해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전략,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요즘 아마 보시면 명품 브랜드들이 매장 대신에 혹은 안에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식음업장을 여는 그런 경우들,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명품 브랜드를 체험하게 하는 시도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미술관이나 도서관 같은 문화 공간을 만드는 사례가 눈에 띄는데요. 먼저 시사의 상하이 도서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하이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안에 현대미술 전문 도서관을 열었는데요. 사실 패션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패션이나 브랜드의 그런 히스토리를 전시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다르고 현대미술, 디자인, 사진, 건축 분야의 서적과 자료를 중심으로 한 공공도서관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수만 권의 책과 이 아카이브 자료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강연이나 토크, 전시 프로그램까지 함께 운영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유하고 탐색하는 경험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우리가 예술과 문화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지하고 있다라는 역할을 이제 도서관을 통해 보여줬다고 하고요. 또 주얼리 브랜드에서도 파리에 미술관을 하나 개관을 했는데 역시 브랜드 전시장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현대미술 작가들을 소개하고 실험적인 전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술관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문화 행사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을 해두고 당연히 이 미술관이나 도서관이 제품 판매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공간을 통해서 이제 브랜드가 뭐 지지하고 있는 이 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 명품 브랜드들 역시 더 이상 보여주기만 하는 매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래 머물고 경험하면서 브랜드를 한 번씩은 떠올리게 하는 이 문화 공간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했던 브랜드 새로운 공간들 중에서 지금 소개해드릴 공간이 가장 큰 스케일이 아닐까 싶어요. 자동차 브랜드에서 두바이에 도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와, 이게 브랜드가 어떻게
도시를 확장을 할까요? 네, 바로 자동차 브랜드 M사에서 기획해서 건설 중인 두바이 시티인데 한두 개 집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13,000여 개의 주거 공간을 만들고 있어서 말 그대로 도시가 그러네요. 됐다고 진짜 해요. 도시를 만들었네요. 네, 근데 집이나 건물에 로고를 붙이는 방식으로만 브랜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 그 자체를 브랜드 관점에서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사람이 사는 건가요? 아직 지금 공사를 하고 만들고 있어서 네, 있군요. 올해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이에요. 네. 근데 이 M사는 그동안 자동차를 통해서 당연히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할지, 속도, 안전, 그리고 기술을 어떻게 경험하게 할지 고민을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고방식을 도시와 주거 환경으로 확장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도시 안에서의 이동 동선, 주차, 충전과 같은 모빌리티 경험부터 건물의 디자인, 구조, 이런 기술 환경들까지 브랜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디자인 기준을 공간 전반에 반영을 해놨다고 하고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살아보는 환경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브랜드들이 만드는 공간이 판매와는 상관이 없더라도 점점 더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이제 무엇을 파느냐보다 어떤 삶의 방식을 설계하느냐가 브랜드를 잘 설명하고 있는 방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한 공간들이 그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각 브랜드의 세계관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나요?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근길도 반짝한 바가 이어집니다. 모두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고요. 전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